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곳 서울 마포 상암에도 조금씩 방울방울 한 방울씩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네요.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저희가 처음 전해드렸던 사건이죠. 충남 청양에서 중학교 시절부터 4년간 동급생을 노예처럼 학대하고 폭행하고 돈 뜯고 저렇게 그걸 또 고스란히 촬영했던 저 4명의 무리들. 그런데 충남경찰청이 수사를 했더니 숨어있던 가해자가 무려 4명 더 드러나서 8명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경찰은 주범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우리 법원은 초범에 나이가 어리다면서 기각.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양산 사는 우리 부부 맨날 사반 같이 보면서 이야기꽃 피웁니다 하시는 빵빵아 옥지암 부부님. 자, 미국 엘라베마 사는데 잠깐 한국 왔어요. 아이가 썬루프 밖으로 저렇게 나오다니. 미국에선 부모가 바로 처벌받습니다. 절대 안 돼요 하신 백동현님. 자, 어제 엄마랑 텃밭에서 감자를 캤는데 어머나 하트 감자 나왔어요. 왠지 기란징조 곧 83번째 생일 맞는 우리 엄마 만수무강하자 하신 김춘화 강희정 모녀님. 자,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새끼 오리들이 저기 갓길에 있어요. 엄마 오리는 안 보여. 아우, 무사히 지나갔기를 하신 윤회진님. 자, 미추홀구 예쁜이 김미영님, 경렬맘 변민경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 나왔어요. 사반뉴스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게요. 예, 폼 잡다가 꽈당입니다. 자, 오토바이를 세워둔 사이 벌어진 아주 뻔뻔하고도 황당한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세워진 바이크 앞에 옹기종기 모인 세 남성. 야, 이 바이크 내 스타일인데 서울까지 달려볼까나? 부릉 하다가 그만 꽈당. 아하, 아이고 꽈당. 저 바보 같은. 자, 셋이 힘을 합쳐서 자, 으라차차차차 세운 뒤에 야, 지훈이 너 때문이야. 큰일 났어. 아유, 저렇게 대략 난감 중. 자, 그런데 말이죠. 잠시 후 바이크 주인 아무것도 모른 채 부릉 자, 지켜보던 학생들. 와, 10년 감수. 예, 맨. 자, 근데 니들 CCTV에 다 찍혔어요. 네, 제보자는 지난 10일 밤 9시쯤 광주광역시 한 대학교 후문에 오토바이를 세워뒀습니다. 근처에서 식사를 하려고 1시간 정도 주차를 해둔 건데요. 그런데 집에 가고 나서 오토바이 곳곳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날 하루 동선을 역추적해서 CCTV를 보니까 근처에 있던 남성들 중 한 명이 아까 보신 것처럼 세워둔 오토바이 위에 올라타는 등 장난을 치다가 넘어뜨려서 파손하는 모습이 발견이 됐는데요. 남성들은 이 파손된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제보자가 상황을 모른 채로 타고 가니까 안심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엔진 커버와 핸들, 발판 등 군데군데가 깨지고 찍혔는데요. 수리비가 약 2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광주의 한 대학생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하는 짓이 이거 딱 초등이네. 아니, 초등학생 비하 발언 죄송합니다. 전문 취소. 그러게요. 이 대학생이 어떻게 알았냐면 경찰에 신고했고 얼마 가서 바로 잡힌 겁니다. 잡고 보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20대 대학생이었고 경찰에서는 그냥 뭐 손해배상 받고 합의를 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 너무 괘씸해서 괘씸해서 지금 따로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합의를 할지 말지 고민 중이라고 하십니다. 아, 저도 바이크를 타는 입장에서 진짜 이거 용서할 수 없는 짓입니다. 이거 진짜.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강남 한복판 불륜 현수막. 자, 최근 온라인에서 아주 난리가 난 현수막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만나보시죠. 자, 아파트 앞에 내걸린 새빨간 현수막. 자, 남녀의 다정한 사진 왼쪽에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사진과는 어울리지 않는 문구가 딱. 애툴 유부남 꼬셔서 두 집 살림 차린 땡땡동 땡땡허 상간녀 꽃뱀. 동네 사람들 조심하세요. 자, 이번엔 어느 건물 앞에 붙은 현수막 빨간 또 글씨로 애툴 유부남이 총각 행세하네요. 3년간 두 집 살림해놓고 적반하장. 야, 이거 참 직접 해결하려고 나선 느낌입니다.
네. 무섭네요. 네. 강남구의 한 신축 아파트 앞과 건물 앞에 내걸린 현수막 사진과 글이에요. 내용 뭐 저 그대로고요. 많은 누리꾼들이 지금 상상을 하기는 아마도 불륜을 저지른 유부남은 해당 동네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그 불륜 상대방인 여성은 옆 동네 뭐 아파트에 거주한 것이 아니냐. 근데 이것을 안 너무나 화가 난 유부남의 아내가 현수막을 건 것 아닐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일단 추측인데 박 변호사님 네. 심정이야 100번 이해합니다만 사건 반장이 별별 상담소에서도 자주 전해드렸잖아요. 이거 되치기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 이유는 그것입니다. 특정이 되느냐 안 되냐 이 부분이거든요. 사진도 있고요. 뭐 땡 하고 별표 이렇게 하긴 했지만 저 사람이 누군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예훼손죄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실제로 불륜을 하고 뭘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린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는 오로지 공익일 때 이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데 공익성이 좀 있다고 보기 좀 어렵다면 결국은 명예훼손죄로 처벌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딱 걸렸어. 자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트럭에서 내리는 배달원 택배 상자를 내리지는 않고요. 뭔가 부스럭부스럭 자 이내 말이죠. 잘 보시면 감자 몇 개 알을 챙겨 들고 조수석으로 먼저 갑니다. 아유 집에 가서 쌀만 먹어야지. 자 택배를 일단 다시 아까 그거 들고서 배달하던 그때 차에서 쑥 지금 나온 사람이 있었으니 아저씨 그거 우리 감자 아니에요? 어머 다 봤어. 아 이게 밑장 빼기보다 어렵다던 감자 빼기인가요? 자, 저 감자가 그냥 감자가 아니라 제보자의 친구분이, 저 여성분의 친구분이 한 땀 한 땀 농사지어 만든 지금이 딱 제철인 수미 감자. 네, 맞습니다. 제보자 부부는 지난 20일 낮에 외출을 하려고 나섰는데요. 주차장에서 차를 타려고 출발하려던 순간 택배 트럭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럭 짐칸에서 제보자가 받기로 한 감자 상자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제보자가 남편에게 친구가 보내준다고 했던 우리 감자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택배 배달원이 상자를 뜯어서 감자 몇 알을 꺼내서는 챙겼다고 합니다. 이 감자들을 조수석 뒷자리에 놔두고 뜯어진 부위는 테이프로 막고 배송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제보자가 황당해서 차에서 내린 뒤에 배달원한테 제보자 집 호수 택배가 맞냐고 물었는데 맞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왜 감자를 뺐냐 우리가 다 봤다고 했는데 감자가 썩어서 뺐다 이런 변명을 했다고 하고요. 아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네. 왜 네가 해? 네, 그래서 제보자가 이 투명한 상자도 아닌데 어떻게 썩은 걸 알고 뜯어보냐 이렇게 물으니까 말을 더듬으면서 다시 갖다 놓을까요? 이렇게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뭘 또 갖다 놔 또. 네, 제보자가 친구가 직접 농사지어서 보내주는 거라서 썩은 게 있을 리도 없고 그런 변명을 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저 택배 기사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분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오늘 재수 오지게 없네라고요. 그렇죠. 야, 이 걸린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계속 해먹었는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에 송장이 안 뜯어지게 사고를 빼가지고 했는 거 봤을 때는 아마 상습적으로 이렇게 뭐가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한두 개는 빼먹고 내가 먹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는 경우가 아마 있었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요. 제보자가 사실은 좀 바빠서 다음에 얘기하자고 하고 택배회사에서 이제 얘기를 전했는데 미안하다는 뭐 메시지 같은 거 왔다고 합니다. 사실은 심각한 거죠. 택배를 배달하고 어떤 신뢰에 의해서 한 건데 그것을 갖고 저거를 몇 개 해먹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좀 해먹은 거니까 일단은 생각 짧았다고 배달원이 사과를 했고요. 택배회사는 조치하겠다고 지금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분이 오늘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는데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아니, 그 CCTV 카메라 앵글이 막 여기저기 각도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보자분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각도로 찍으셨어요? 그랬더니 저기에 최근에 막 뭐 이상한 거 버리고 간 분들이 많아가지고 주민분들이 돈을 모셔가지고 CCTV를 딱 걸렸어. 정말 이런 말하면 뭐하긴 하지만 재수가 정말 없어도 정말 더럽게 없는 택배 기사였네요. 어디 가서 다른 데서 하면 안 되지 참 절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저기가 아니더라도 요즘 그런 데이자가 워낙 많습니다. 갈수록 더 할 거예요.
저 남 눈 안 보는 척하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다 걸립니다, 진짜. 요즘 세상은. 그러니까요. 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아버지와 절연한 언니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3살 위 언니 한 명과 15년 전 병으로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시는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엄하신 아버지와 고집센 언니는 자주 부딪혔어요. 6년 전 아버지 환갑날에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와 언니는 그때 일정이 안 맞아서 아버지를 따로 찾아뵙기로 했었는데요. 언니네가 찾아뵌 날에 아버지는 밖에서 식사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언니는 아이가 어리니까 집에서 먹자고 했고 결국 아버지는 본인 생신상을 스스로 차리시면서 기분이 상하셨대요. 그러다 식사 후에 언니가 할아버지 케이크 촛불 불자 하는 순간 아버지의 쌓여왔던 서운함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아버지는 내가 네 자식 초불라고 너네 불렀냐, 파티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밖에서 밥 한 번 먹기 힘드냐면서 역정을 내고는 언니네 가족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아버지가 화해를 하려고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언니는 안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면서 지냈는데 몇 달 전 아버지가 실명 위기인 양쪽 눈 수술을 하게 되셨어요. 언니에게 말하니까 내가 다시는 그분 이야기하지 말랬지, 죽고 나서도 장례식장에 부르지 마. 또 얘기하면 나 너 안 본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도 아버지가 건강이 또 안 좋아지셔서 간 수치 검사를 했는데 언니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저도 아이 엄마라서 혼자 아버지를 돌보는 게 부담도 많이 되는데요.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지내는 게 맞나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동생입니다. 언니, 상희 언니, 진짜 어지간히 좀 해라. 아빠, 언니랑 맨날 티격태격 했던 옛날에 그 아빠 아니야. 지금 늙고 병들었어. 그리고 환갑 때도 그래. 세상에 환갑 생일상을 아빠한테 차리게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빠가 외식하자고 했으면 딱 눈치채고 나가서 모셨어야지. 언니 아직도 사춘기야? 정신 좀 차려, 동그라미. 그렇군요. 다음 언니입니다. 야, 다해, 너 말 조심해. 네가 뭘 한다고 함부로 언니한테 충고질이야, 충고질은. 너야 막내니까 몰랐겠지. 야, 그 양반은 평생을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야. 세상에 손주들이 할아버지 생일 축하한다고 왔는데 네 자식 케이크 촛불 끄는 게 중요하냐고? 야, 그게 할아버지란 사람이 할 소리야, X. 박 변호사님. 그 상황을 다시 돌이켜보면 오해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누가 다 잘했고 누가 완전 못했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약간의 오해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 지금 상황이 아버지가 뭐 지금 시력을 잃어가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런 거 좀 접어두고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 천륜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좀 만나게 만들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서 오를 들었습니다. 자, 교수님은요? 네, 쌓인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엄하신 아버지와 고집센 딸이라 그러니까 엄하신 아버지니까 이 딸이 굉장히 좀 상처가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조금 제껴두고요. 이날 일만 얘기하자면 딸이 잘못했죠. 아빠의 환갑날 어디 뭐 여행 보내드리는 것도 아니고 파티도 아니고 동네에서 외식하자 그러는데 그것도 안 했죠. 그다음에 또 집에서 먹자 그러면 당연히 아빠한테 아이를 맡기고 음식을 딸이 해야 되는데 아빠가 음식을 하게 했어요. 그것도 그래서 아빠가 참다 폭발을 했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아빠가 어쨌든 화해를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안 보내면서 장례식장에도 가지 않겠다. 이거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사실 15년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9년째 혼자 살고 계신 아빠예요. 그 아빠의 환갑을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양 변호사님. 글쎄 어쩌면 그 아버지와 이 언니라는 분은 성격이 좀 비슷한 구석이 있는가 맞아요. 아닌가라는 그럴 좀 수도 있을 생각이 것 같아요. 듭니다. 각자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고집들이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거를 이렇게 방향으로 가는 걸 못 견디하는 성격들 상극이야. 같아요. 상극일 수 있는데 언니가 그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러는 것도 아빠 닮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나도 이러다가 혹시 아빠처럼 되는 거 아니야? 내 자식하고도 이렇게 사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고 진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잖아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당연히 사연자가 언니한테 연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대신에 이 언니가 좀 감정적으로 많이 쌓인 게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뭐라고는 하지 말고 좀 언니 편도 들어주면서 설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댓글도 볼게요.
토마토님, 생일상을 직접 차리시게 하다니요. 정말 이기적입니다라고 하셨고요. 그로미님은 무슨 사정이 있겠죠. 딸이 괜히 그럴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김준희님은 이야기는 해줘야죠라고 하셨습니다. 예,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사연 제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예, 저희가 참 공교롭게도 ENA라는 방송국의 이 나는 솔로라는 아주 유명한 이 예능 관련해서 이런 출연자들의 이런저런 사건 소식을 몇 번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말이죠. 오늘 오전에 출연자 중에 한 명이 경찰에 그것도 성폭행 혐의로. 그렇죠. 뭐 처음인데요. 사실은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나는 솔로 예능 프로그램이죠. 출연했던 30대 남성입니다. 박모 씨인데요. 지난 21일 토요일 날 새벽 3시 30분 정도에 장소는 서울 마포에 있는 서교동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범죄 자체는 20대 여성을 준강간했다는 내용입니다. 긴급 체포가 됐고요. 결국은 23일 밤 48시간 이내에 영장이 발부가 돼야 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지금은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데 준강간 뭐냐면 예. 이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술 취한 여성 아니면 지금 정신을 잃은 여성을 간음한 그런 범죄로 지금 구속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미 뭐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다들 누군지 알고 계시네요. 자, 그런데 이제 뭐 많은 또 추측 기사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통편집을 한다고 했다고요? 네, 경찰에 구속된 남성 박 씨는 나는 솔로에도 물론이고 이 파생작 프로그램인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이 낯솔 사계라는 등에도 출연하면서 얼굴을 알려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박 씨는 이번 주 목요일에도 방송이 나올 예정이었고요. 당초 예고편에는 이 박 씨가 거의 주인공급으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3시 정도까지만 해도 공개돼 있던 예고편 등은 다 내려간 상태고요. 그동안 출연했던 영상들도 일부 쇼츠 영상을 빼고는 거의 다 비공개 처리가 됐습니다. 제작진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해서 기 방송분에 대해서 최대한 출연자를 편집하고 삭제해서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누군지 알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직 프로축구 선수이고 또 체육 교사로도 재직 중이다. 본인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기도 했었죠. 뭐 이미 이름을 박아서 지금 보도한 매체들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교수님. 자, 시청자 반응도 이게 연예인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인데 워낙 또 뭐 방송에서 나온 캐릭터가 재밌고 네.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하다 보면은 연반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일반인과 연예인의 중간 이 조어도 있던데 말이죠. 네. 그래서 인기 프로그램인 만큼 지금 시청자 반응도 뜨겁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TV 좀 나오면 뭐 굉장히 뭐라도 된 것 같이 생각한다라는 이런 반응도 있고요. 또 뭐 이제 방송에서 뭐 스킨십하고 반말하고 이런 사람들이어서 사실 놀라지도 않았다라는 부정적인 댓글이 사실 많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신랄한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검증 좀 하고 출연시켜야지 시청률만 보는 거냐. 진짜 짝 찾으려는 사람은 없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간보려고 나오는 것 같다. 프로그램 진정성이 점점 떨어진다라는 부정적 의견이 있고요. 하지만 출연자가 잘못했는데 프로그램이 왜 폐지돼야 되냐. 또 전과자를 출연시킨 것도 아니고 성폭행을 저지를 줄을 어떻게 미리 알았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이 나는 솔로 제작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거 관련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봤더니 정말 그 제작사 그리고 제작진 거의 정말 폭탄을 맞은 듯 정말 많은 충격에 휩싸여 있더군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나는 솔로 출연자의 성폭행 사건만큼이나 또 세간의 이목이 쏠린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10기 정숙 근황 알려드림 이렇게 저희가 정해봤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맨 처음 전해드렸던 사건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제보가 있었고요. 대구에서 이 제보해주신 분이 그냥 뭐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타려다가 나는 솔로 정숙 10기에 나왔던 정숙으로부터 뺨을 6대나 맞는 그런 폭행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 폭행과 재물손괴 모욕이 적용돼서 검찰은 징역 6개월 구형을 했는데 오늘 판결이 나왔어요. 벌금 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범행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먼저 상대방이 좀 성적인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재판부에서도 오늘 판결하면서 죄질도 좋지 못하고 합의도 못했고 동종 폭행 전과도 있었다라고 하네요. 아, 전과요? 예, 동종? 폭행 전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벌금 700만 원이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쪽에서 많이 다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징역형을 선고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래서 아마 700만 원 정도에 일단은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선고 결과랑 관련해서요. 이 제보자분, 피해자분은 일단 만족한다고는 하셨습니다만 이런 얘기도 또 덧붙이셨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결심 공판 때 최종 발언하면서 성적인 피해를 입었다 말 자체가 거짓이고 제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이 너 무슨 여성한테 어떤 혐오적인 발언을 했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아직도 제 정신을 못 차렸다 네. 이래 느껴져서 저는 추가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결심 공판 네. 때 최후 진술을 이분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때린 건 맞는데 그 피해자분이 저한테 성적인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거잖아요. 아마 이거 관계에 대해서도 조사가 다 됐고요. 아마 수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후 진술을 하면서 자기가 녹음은 안 됐지만 성적으로 심하게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억울하다. 자기가 폭행을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와, 이건 좀 심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최후 진술은 그냥 마지막으로 이 할 말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형사 절차의 마지막 과정인데 굳이 저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지금 제보자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구나. 제대로 반성을 못 했구나. 형량을 낮춰보려는 것도 있지만 이거 뭐 다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어떤 말 했냐 누가 물어보니까 지인들이. 근데 이거는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도 마찬가지로 많이 공개된 장소에서 재판을 하는 거고 특정인에 대해서 어떤 없는 얘기를 아니면 허위 사실을 얘기를 했다면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또 다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제보자는 이제 법적인 어떤 조언을 받아가지고 추가 고소도 할 수 있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판사가 오죽했으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까지 했을까요? 자, 교수님. 근데 이제 앞서 네.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일반인이지만 네. 이런 예능 프로에 나와서 사실상 연예인처럼 대중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일부지만 사고를 네. 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보네? 사인해달라고 하네? 사진 찍자고 하네? 나 연예인인가? 약간 뭐 이러면서 어떤 분은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면서 이런 거 아니냐라고 막 되게 좀 매섭게 말씀도 하시던데. 네,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사실 TV에 나왔었기 때문에 뭔가 약간 연예인병, 사병 이런 증상을 뭐 보이는 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대부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근데 또 이제 비판이 있을 법도 해요. 특히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만 해도 5번의 소식을 전해드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 첫 번째는 16기 영숙과 상철이 방송 이후에 각종 폭로를 이어가면서 상철이 영숙을 결국에는 고소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23기 정숙의 경우에는 특수절도 전과자라는 의혹이 제기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기 정숙은 자선경매 행사 가품을 내놓기도 했고 지금 방금 전해드린 폭행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고요. 또 오늘 전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성폭행 혐의 구속 사건까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비판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거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제작진에서는 더욱더 이제 송구하다, 책임을 통감한다, 그리고 앞으로 출연자들이 방송이 끝나서도 그 계약서를 이행하고 품행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 출연자의 삶을 과연 방송에서 관여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좀 생깁니다. 예, 그렇죠. 자,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인의 다리를 붙잡고 앉아있던 요양보호사. 갑자기 노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는데요. 노인의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더니 손가락을 깨물기까지 합니다. 이후에도 주먹으로 세게 때리고 수차례 꼬집는 등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대체 이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뭐 이런 일 저희가 자주 왕왕 전해드리죠. 양 변호사님, 이번에도 93살 네. 외할머니가 앞서 보신 것처럼 요양보호사에게 저런 일을 당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제보자분이 부모님과 함께 지금 90대인 외할머니를 모시고 산다라고 합니다. 이 외할머니가 지난해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왼쪽 팔만 자유롭게 쓸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말씀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대답은 짧게 단답형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어머님이 집에서 모시면서 계속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한 7, 8개월 전부터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5월 22일부터 요양보호사분이 새로 바뀌었고 12시부터 4시간 정도를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그런 요양보호사분인데, 새로 요양보호사가 온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어머님이 이 할머니 몸에서 평소와 다른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보자분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어머니가 매일 아침에 몸을 닦아드려요. 당일에 아침에 닦았을 땐 멍이 없었는데 다음날 닦으려고 아침에 보니까 멍이 있었다. 그래서 찾아보게 됐죠. 얼굴은 그냥 자기가 혼자 자다가 긁었겠구나 하고 그러려냐고 넘어갔었는데, 팔뚝에 멍은 누가 봐도 왼손만 움직이는 사람은 왼손 자기 팔을 때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때려요. 근데 뭔 이유가 없어요. 처음에 볼 한 대 때리더니 제 머리 쪽을 만지려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빵을 때리고 멀쩡한 한 손마저도 깨물어버리고, 밀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걸 무시하고 본인은 계속 TV만 시청하고 있는 거죠. 자, 교수님.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늘 어머니께서 엄마, 할머니의 몸을 닦아드리는데 이제 저 멍을 발견한 거죠. 제가 봐도 그 멍이 좀 너무 시퍼렇고 크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뭐 조금 멍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어머니께서 주무시다가 좀 이제 가려우셔서 긁으시다가 생긴 멍인가 보다 했는데, 저 멍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했는데, 다행히 집에 CCTV가 있었대요. 왜냐면 할머니 혼자 계실 때 다칠까 봐 설치해놨던 CCTV인데, 그걸로 좀 살펴봤더니 아까 보신 영상대로 이 요양하시는 분이, 간호하시는 분이 할머니 볼을 때리고 손을 깨물고 팔 꼬집고 주먹으로 때리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저기 때린 저 왼쪽 팔에 그 멍하고 잘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으로서는 너무 속상한 겁니다. 자, 저게 지금 5월 29일에 찍힌 영상만 확인을 했는데 꼬집고 깨물고 때리는 장면이 모두 있었다는 게 제보자분의 주장입니다. 자, 이러면 그렇잖아요. 다른 날에는 네, 제보자는 다른 날짜 영상을 확인하고도 너무너무 화가 났었다고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로 이불 끝에서 TV를 등지고 누워 계셨는데, 요양보호사는 그 옆에 앉거나 엎드려서 TV를 보고 있었대요. 이뿐만 아니라 아예 할머니 이불에 다리를 쭉 뻗은 채로 누워서 잠을 자기도 했는데, 그 바람에 할머니가 한쪽으로 오히려 밀려 계시고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기저귀 교체 같은 이 힘든 일은 어머니가 다 하셨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할머니랑 말벗이 되어주기를 바라셨대요. 그런데 내내 TV를 보고 웃거나 자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게 정말 너무나도 화가 난다고 전했습니다. 또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때 이 센터에도 CCTV가 있다는 점을 알렸고, 요양보호사도 이걸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제보자분을 가장 화나게 하는 장면은 따로 있었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강아지한테도 그렇게 안해가 무슨 얘기인가요? 자, 이게 5월 28일 오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옆으로 이제 누워서 할머니가 손으로 이제 과자를 드시고 계셨고, 요양보호사는 그날도 옆에 앉아서 저렇게 TV를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날입니다. 요양보호사가 할머니 과자를 저렇게 옆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과자 하나를 할머니한테 던져주는 저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요걸 받아 먹으면 또 다시 던져주고 또 던져주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특히 강아지 데리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래 던져주는 모습에 제보자 입장에 상당히 화가 났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영상들을 다 확인해서 제보자가 이 요양보호사한테 아니 왜 때렸냐고 물어보니까 못 때렸냐고 안 했다고 부인하니까 그러면 명 보여주냐고 하니까 옷 벗고 바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섰다고 하고요. CCTV하고 사진 같은 걸 보여주니까 죄송하다고 말하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센터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결국은 형사가 CCTV 보면서 노인 학대다, 폭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요양보호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저 영상 속에 요양보호사에게도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뺨 때린 적도 없어요. 이 말을 내가 이렇게 스치는 식으로 이렇게 했을 뿐이지 뺨 때린 적은 없어요. 손가락을 잡고 어머니 자꾸 그러시면 내가 이렇게 문다 그러고 내 입에다 넣은 것 뿐이지 안 물었어요. 꼬집은 것이 아니고 꼬집은 모션으로 어머니가 그렇게 때리고 할치면 내가 못할 줄 알아? 이렇게 했어요. 꼬집은 게 아니고. 자, 일단 뭐 지금 육성을 들어보셨는데 교수님 뭐 네. 그런 적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완전히 다 부인을 했어요. 일단 얼굴을 때리는 것도 뺨으로 그냥 이렇게 스친 거지 때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꼬집은 것도 그냥 손가락을 입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냥 이렇게 꼬집는 이렇게 깨무는 신용만 한 거지 깨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꼬집는 것도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꼬집 내가 못 꼬집을 줄 알아? 그러고 꼬집는 척만 한 거지 꼬집은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할머니한테 과자를 던져준 행동도 할머니가 손가락을 오물리길래 재활 차원에서 이렇게 재활하시라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드린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재활. 지금 저 장면이 재활을 네, 위해서. 손가락을 운동시키시도록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보자는 지금 너무 그래서 더 화가 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깨물 때 할머니가 표정이 아파하는 게 다 있는데 뭘 깨문 그냥 신용만 했다라는 거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보호사, 요양보호사 측의 어떤 그 가족분이 저희 제작진에게 문자를 또 방송 직전에 보내왔는데 저 영상 속 보호사도 93살의 노모를 모시고 사는 70대 노인인데 그 70대 노인을 이렇게 생계까지 끊어놓고 마녀 사냥을 해도 되는 거냐? 또 이런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자, 양 변호사님. 경찰 고소 그 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찰에 고소를 했고 폭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담당 형사 얘기로는 형사 100명한테 보여주면 다 100명이 다 폭행으로 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뭐 블러 처리도 됐고 중간에 멈추지만 전체 영상을 보면 폭행이 명백히 보인다는 얘기겠죠. 경찰은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보냈고 검찰에서 구약식 벌금을 내라라고 처분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 상황이 할머니한테 이렇게 보면 할머니가 너무 잘 우시다가 며칠 동안 웃지도 않으시고요. 뒤돌아 누워서 식사도 거부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멍에 관해서 물어보면 아파라고 짧게 대답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서러우셨던 거겠죠. 지금은 이제 요양보호사를 못 쓰고 어머님이 혼자 전적으로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요양보호사분이 절대로 다 그런 건 절대 아닐 텐데 그럼요. 이런 상황만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처벌받기를 바랬는데 지금 어쨌든 구약식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겠다. 뭐 합의 같은 거 생각 없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남성이 물건을 마구잡이로 내던지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급기야 말리는 할머니까지 밀쳐서 넘어뜨리는데요. 그런데 그때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하지만 내린 건 구급대원이 아닌 낯선 남성. 그리고는 할머니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하는데요. 대체 이 집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이번 사연 조금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야, 세상에 이런 인간이 있나? 자, 불쌍한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 도와달라는 사방 가족의 제보십니다.
일단 제보자분 50대 여성이고요. 1살 어린 남동생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남동생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정말 유명할 정도의 문제였다고 하고요. 고등학생 때는 중학생, 여학생을 폭행해 학교에서 쫓겨났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부모님이 마련한 집에 살면서 그냥 집에서 용돈 받아가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심지어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이 제보자분은 서울 쪽으로 결혼해서 취업되는데 결혼한 이후에도 남동생에게는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남편에게 해코지 할까 봐 남동생에게도 남편에게도 서로 번호는 또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1살 어린 남동생. 근데 완전 사고뭉치, 완전 그냥 내놓은 자식. 하지만 제보자는 이 부모님하고 같은 동네에 살아, 이 남동생이. 그게 늘 신경이 쓰이셨다. 네, 맞습니다. 남동생은 50대가 되도록 변변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카지노를 전전하거나 아유. 뜬금없는 사업에 투자를 해서 돈을 까먹기 일쑤였다고 하는데요. 또 20대 때 한 차례 결혼한 적이 있지만 바람을 피우다가 들켰고 아내를 때려서 이혼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남성은 그 뒤로 이 국제 결혼까지 포함해서 이 3번을 결혼했는데 모두 이혼으로 끝났었다고 하고요. 제보자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제 그 동생을 그만 도와줘야 된다, 돈을 끊으셔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했지만 부모님은 너는 대학도 가고 좋은 직업을 가졌지만 네 동생은 아픈 손가락이다. 그래서 자립할 때까지 도와줘야 한다면서 두둔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과의 그 아픈 손가락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자,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인간이었답니다.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외제차를 4개인가 타고 다녀요. 거기 그러니까 매일 여자 데리고 다니고 그냥 여자가 수시로 바뀌고 유명인사예요. 그 동네에서 그냥 미친이라고 다 알더라고요. 엄마 옆에서 여자들은 다 건드리고 다녀요. 혹시 무슨 재벌 2세예요? 아닙니다. 뭐 자기 돈으로 샀으면 뭐라 할 리가 없지요. 이 모든 것을 부모님 돈으로 산 거고요. 와우. 부모님이 농사 지면서 피땀을 들여서 거둔 이것을 갖고 뭐 람 땡땡 소리 많이 나잖아요. 왕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동네가 사실 크지가 않는데 다 들린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허세나 이 사치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손가락이 10개인데 반지를 8개를 끼고 다닌다고 해요. 그리고 롤땡스 시계 엄청 비싼. 그런 시계. 롤 그걸 찬다고요? 네네, 엄청 비싼, 뭐 가짜 아니고 진짜고요. 명품 금반지 이런 걸 끼고 지금 다닌다고 하는데 또 문제는 여자 문제, 폭행 문제 이런 게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제보자 역시 좀 창피해서 뭐 동창회 같은 것도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뭔 돈으로 세상에 그런 슈퍼카를 사? 무슨 일?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요 정도로 또 끝난 것도 아니에요. 이 아버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후로는 이제 더 심각했었습니다. 구제불능이에요. 그 본인 집은 도박빚으로 다 말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집에 들어와서 사는데 이 어머니께서 평생 농사를 지어서 손가락이 다 이렇게 굽어주시고 팔도 못 드시는 상황인데 이 아들 새끼 밥을 다 챙겨 먹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나가 참다가 이제 화가 나니까 한마디 했대요. 너 사랑구실 좀 해라. 사랑구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동생 손을 들어서 정말 욕을 하면서 너 죽을래? 이러면서 누나한테? 네. 너 죽을래? 네, 이렇게 손찌검을 할 거. 진짜 위협을 장난으로 아니고 진짜 위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누나의 남편, 그러니까 매형이 상당히 키가 크고 등치가 좋대요. 그러니까 매형이 딱 나섰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이렇게 또 막 이렇게 꼬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야, 전형적인 진짜 약자 앞에서는 강자 앞에서는 깽깽깽깽. 자, 그 뒤로요. 이 제보자는 남동생이 조금은 매형 무서워서라도 정신을 차린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아니었겠죠? 더 들어보시죠. 끌고 다니면서 엄마를 때리거나 야이 뭐 너 나가 막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욕하고 막 누가 알까봐 그냥 이렇게 진짜 다 시시시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밥 다 던지고 깼더라고요. 근데 살인사건 날 것 같아요. 아니, 팔순 넘어 머리채를 자꾸 끌고 다녀요? 예, 최근 몇 년 동안 어머니 말 들어보니까 이제 남동생 나쁜 짓 안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줄 알고 믿었는데 경찰에 신고가 됐는 것 같아요. 남동생이 엄마를 폭행했던 혐의로
근데 나중에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남동생이 그동안 계속 어머니한테 욕설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땡, 저 땡, 막말도 하면서 손찌검도 일삼았다고 하고요. 급기야는 이번에는 이 노모를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욕설하고 퍼붓다가 이 주민이 이걸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게 이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미친 인간이네 이거. 네, 뿐만이 아니라요. 어느 날 남동생이 어머니한테 병원에 가자면서 낯선 남성이 어머니를 구급차 비슷한 차량에 태우려고 강제로 좀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웃이 이걸 듣고 간신히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어머니를 강제로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경찰에 확인해 보니까 남동생은 최근 5년 동안 폭행과 난동 등으로 6차례 신고된 기록이 있었대요. 하지만 매번 어머니가 오해라면서 좀 감싸 안으면서 사건이 모두 흐지부지 끝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어머니를 강제로 떼어내렸던 이유는 바로 돈이었는데요. 어머니 명의로 5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놓고 심지어 집까지 차지하려 했던 정황이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제보자는 어머니를 설득해서 남동생을 이 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고 사문서 위조 등 추가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이 사람이 이 어머니한테 팔순 노모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어머니를 때리면서 야, 넌 치매 환자야, 이 X야. 양 변호사님, 현재 제보자 이 누님이랑 어머니는 보복이 두려워서 몸을 피하신 상태래요. 네. 그리고 뭐 집에 다니거나 경찰에 가거나 할 때도 제보자가 모시고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어머니한테 욕설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도 자기는 그렇게 폭행을 한 적이 없는데 엄마가 치매에 걸려서 거짓말한다고 그렇게 또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분이 병원에서 어머니와 검사를 해봤던 결과 멀쩡히 또 너무 멀쩡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멀쩡한 마음으로 아들한테 그런 일을 겪으셨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지금 남동생이라는 사람은 이 폭행 어머니가 이전에 부인을 했더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처벌하지 원하지 않는다고 했더라도 상습 폭행으로 가면 그것과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고요. 대출 받는 과정에서 어머니 명의 썼기 때문에 이건 사문서 위조와 행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그런 어떤 뭐 정말 배은망덕한 불효를 저질렀을 경우에 올해 말까지 상속과 관련된 법률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그러니까 불효자는 상속을 아예 못 받게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어머님 너무나 멀쩡하시다고 하시니까 틀림없이 좀 몇 년 훨씬 더 길게 사셔서 상속 막아야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상속까지 해줍니까? 아니, 우리 박준 변호사님, 네. 박 변호사님도 이제 노모가 계시잖아요. 네, 뭐 네. 네. 아무튼 이런 거 보면 막 진짜 화나지 않으세요? 이게 사람인가 싶어요. 기본적인 뭐 효도 뭐 말하라는 건 아니에요. 뭐 효도하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폭언하고 폭행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부모가 좀 다 해줬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납득하기 어렵고요. 적당하게 처벌받아야 되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사람한테 어떠한 재산도 좀 가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저는 어머니께서 이제 아픈 손가락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성애가 있다 보니까 내 탓이지,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지 이런 잘못된 책임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학대를 오래 받다 보니까 학대가 내면화돼서 이제 내가 맞을만 하니까 맞는 거다 이렇게 또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 당연히 뭐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걸 떠나서 기본적인 안전, 어머니의 안전은 보장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어머니를 보호하고 분리하고 또 어머니가 또 다시 내 아들은 죄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가능성도 좀 상당히 농후하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어머니를 이제는 설득을 해서 이게 어머니의 안전을 보장하고 또 아들을 위해서도 이 정도에서 조금 혼이 나야 되는 것을 좀 알려드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댓글도 보겠습니다. 150님, 당장 연 끊으세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누나한테 분명히 해를 가할 겁니다라고 하셨고요. 니나노님, 분리 조치가 시급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백 사장님도 사람, 인간이라고 표현하기 싫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 앞입니다. 직원이 휴대전화로 열심히 사진을 찍고 그 뒤로는
이렇게 행인들이 지나다니고 있는데요. 아, 조금 불안한데요? 네, 그런데 조금 아쉬운지 이번에는 조금 더 안쪽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다시 휴대전화를 든 순간 근데 그 뒤에서 이렇게 기둥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데요. 우와! 네, 바로 직전에 이 낌새를 알아챈 직원이 얼른 피하자마자 그 자리가 이렇게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야, 1초만 늦었어도. 네, 행인과 직원 모두 간발의 차이로 부상을 피할 수 있었고 구조물 위에 있던 직원들도 모두 무사하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차만 파편에 맞은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고 원인은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갑니다. 자, 앞이 부서진 차가 희뿌연 연기를 내뿜으면서도 계속 검은 차를 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은 차도 질주를 막겠다는 듯이 절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거 무슨 청도 소싸움 하는 겁니까? 그러게 지금? 뭐 이게 보다 못한 사람들이 운전석 창문을 깨서 겨우겨우 문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후진을 시도합니다. 자, 그런데 오, 이상하게도 네. 다들 운전자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가만 보니까 어. 운전자가 옆으로 픽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아, 의식을 잃었구나. 네, 그런데 예. 그냥 환자가 아니라요. 마약 때문이었습니다. 헉. 심지어 10대 딸을 차에 태운 상태로 투약을 했고 이런. 그대로 운전을 시작해서 여러 차들을 들이받은 겁니다. 치료를 받고 회복된 이 운전자 법에 따라 재활 치료를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딸을 생각해서라도 절대 저런 짓 하면 안 되겠죠. 아이고.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냉장고 앞에 아이가 서 있는데요. 자, 굳이 문을 열고서 냉장고 칸 안에 손을 넣고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에요, 지금? 좀 이상하죠? 손과 휴대전화가 울렁울렁하는 게 냉장고 안에 칸에 물을 담아놓고 거기에 휴대전화를 담그고 있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예. 이게 방수가 되도록 조치를 했어요. 그때 뭘 씌우긴 했는데 예, 예. 왜 이렇게 하느냐? 예. 이 휴대전화가 게임을 계속하니까 뜨거워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게임도 하면서 이 휴대전화로 식히려는 그런 의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깊은 뜻이? 이야, 이게 기발하긴 한데 저 어린아이 저 정도면 중독 아닌가요? 박 변호사님이 적당히 좀 해라. 그 타임기도 쉬어야 된다. 예. 그만해라. 요. 예. 교수님. 어머님, 아이 좀 돌보십시오. 이거 위험합니다. 그래. 좀 이상해져. 자,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네, 강아지가 총총 걸어간 곳에 이렇게 작은 킥보드가 있는데요. 설마? 손잡이를 잡고 일어나서 어이구. 타는 듯한 뭐야? 자세를 잡습니다. 뭐야? 네, 우연이라고 하기엔 자세가 꽤 정석이죠. 이거 AI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그래도 서 있을 줄만 알아야 뭐야? 이렇게 발을 내려서 툭 뭐야? 밀고요. 아니, 저 발로 얼마 지금- 못 가고 이렇게 멈추니까 다시 어? 더 이렇게 앞으로 밉니다. 아니, 좀, 네. 좀 징그러. 할 줄 아는 건데 전날은 아이들에게 킥보드 재롱을 보여주고 칭찬을 받았고 이날은 엄마한테도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준 거라고 하는데요. 이상해. 저라면 칭찬뿐만이 아니라 간식까지 하나 주고 싶네요. 그러니까 별로 귀엽지가 않아. 박 변호사님. 사람 같은데 아기 같아요. 좀 이상해. 잘 타요. 너 뭐 인형 탈었지? 저 안에 누구 있는 것 같아. 무서워. 글로벌 빅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비렉스 트리플 체어. 이것은 일의 몰입을 높여주는 워크 체어. 가장 편안한 자세로 쉬게 해주는 릴렉스 체어. 강력한 안마로 목과 어깨의 피로를 풀어주는 마사지 체어. 세 가지 능력을 하나의 의자에. 코웨이 비렉스. 상아이가 내게 남긴 것. 딤섬 물총쇼.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잠깐! 지금 놀랄 때가 아니야. 파루돈탁스 허브 프레쉬로 잇몸 질환 예방 효과를 경험해봐. 잇몸 케어는 상쾌한 허브 프레쉬로.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